다각화를 통한 성장 전략, 수직적 계열화와 수평적 계열화. 이제 더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다각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현실의 세계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존재하지만 단순히 젖소, 캐시카우와 스타, 별의 사업만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는 없다. 젖소를 갖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 상당한 강점이기는 하다. 한편으로 다각화는 위험의 분산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다. 기존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이 치열해져서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 기업 내부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도 다각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재벌 체제는 늘 논쟁거리지만 이처럼 여러 사업으로 다각화하는 것이 기업 전략의 문제라면 그야말로 문제될 것은 없다. 다양한 부문으로 다각화하는 것은 기업의 주요한 전략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포춘 500대 기업의 평균을 보면 기업당 11개의 산업에 진출해 있다는 보고도 있다. 문제는 적은 지분으로 상호 출자를 통해 기업집의 구조를 왜곡하거나 전체 주주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다각화이다. 다각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계열화이다. 계열화를 하면 일본의 재벌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피터 드러커는 사실 계열화는 미국의 발명품이라고 그의 저서 21세기 지식경영에 적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계열은 일본의 도요다의 그것보다 훨씬 전에 발명되었는데 그것도 미국의 발명품이었다. 191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GM을 창설한 월리엄 듀런트에게 그 공적이 돌아가야 한다. 뷰익과 같이 규모는 작지만 성공적인 자동차 제조회사를 사들이고 합병해서 하나의 대규모 자동차 회사를 창설함으로써 GM을 만든 것이 듀런트였다. 그 몇 년 뒤에 듀런트는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주요 공급자들을 GM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다. 그는 부품과 액세서리 제조회사들을 하나씩 둘씩 매수하고 이를 GM과 합병시키기 시작했는데 1902년 당시 미국 부품회사 가운데 자동차 보디 제조회사로서 가장 규모가 큰 피셔 보디를 매입하는 것으로 합병은 멈추었다. 인수와 합병을 통해서 GM은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의 70%를 공급할 수 있는 제조회사들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GM이 수평적 계열화와 수직적 계열화 모두를 발명한 셈이다. 나중에 그것이 최대의 약점이 되기는 하였지만 말이다. 계열화는 계열사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 수평적 계열화와 수직적 계열화라고 하는 것이다. 수직적 계열화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 전체에 관련된 기업들로 계열사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가치 사슬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산업의 공급 체인의 전체를 계열화하는 셈이 된다. GM의 듀런트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을 가져다 붙임으로써 수직적 계열화를 완성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그 원재료가 되는 제철소를 계열화하고 있으며 판매 회사까지 계열화하고 있다. 그야말로 완전한 수직적 계열화이다. 일본의 주요 재벌인 미쓰비시가 자신의 주요 사업인 자동차 사업을 위해서 미쓰비시 고무, 미쓰비시 기계, 미쓰비시 엔진 등의 계열사를 둔 것도 수직적 계열화의 좋은 예가 된다. 이러한 수직적 계열화는 각 사업체 서로 간의 연관성이 매우 크며 제품이 잘 팔리고 건실한 성장을 계속한다면 동반 상승이 기대된다. 또한 이런 계열을 통한 다각화는 가치 전제를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불경기가 오면 그에 관련된 모든 계열사가 함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재무적으로 독립된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서로 지급 보증이나 기타 다른 금전적인 연계로 인한 동반 추락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수평적 기여라는 일반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유통 경로는 다르지만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기여로 하는 경우와 관련이 없는 기업을 계열사로 두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다. GM이 작은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여 합병하는 경우도 수평적 계열화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다. 수평적 계열화는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 중에서도 같은 유형의 고객을 공략하는 경우에 효율적일 수가 있다. 이 경우는 기존의 마케팅 채널을 통해 신제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마케팅 시너지가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기업은 다학화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설비에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런 의사결정의 기본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상대적 거래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즉 기업 인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회사 내부에서 해결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중 어느 쪽이 더 큰가를 비교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이다. 단 눈에 보이는 비용 이외에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있다. 기업 인수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업 전개를 위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내부 성장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품 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비용도 많이 들지만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다각화 그리고 계열화는 위험의 분산, 시너지, 비용가치, 성장이라는 4개의 축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핵심 역량과 집중화 전략, 리스트럭처링. 기업에 있어 집중화 전략이란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과 더불어 3가지 본원적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마이클 포터의 시각이 그렇다. 즉 포터의 집중화는 표적시장의 범위에 관련된 것이며 마케팅 세분화의 원칙에 해당한다. 표적시장의 범위를 좁게 잡으면 기업은 시장 전체를 상대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수가 있다.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선택과 집중은 바로 집중화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집중화의 전략을 시장의 표적화가 아닌 핵심 역량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집중이란 단지 마케팅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 역량이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며 시장에서 살아남게 하는 이유가 된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핵심 역량의 개념이 1990년 미시간 대학 비즈니스 스쿨의 해멀과 프라할라디의 기업의 핵심 역량이라는 논문에 의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핵심 역량은 단순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해멀과 프라할라디에게 있어 기업의 핵심 역량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라야 한다. 즉 기업에 있어 핵심 역량이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차별화된 것이고 확장력이 있어야 하며 복사가 불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이 핵심 역량은 개인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다.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남들이 따라하기 어려우며 다른 분야에 가서도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어야 진정한 개인의 핵심 역량이 될 수가 있다. 기업에 있어서 이와 같은 힘은 매우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핵심 능력은 기존의 사업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사업에서도 경쟁력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앞에 4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무엇이든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핵심 역량을 찾아보자. 제너럴 일렉트릭 GE는 극도로 다각화된 사업 분야를 관리해 오면서 그 관리 능력을 자신의 핵심 역량으로 만들었다. 반면에 P&G, 프록터 & 갬블, P&G는 수많은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 코카콜라는 자사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핵심 역량이다. 그 밖에 월트 디즈니는 고객 서비스가, 페더럴 익스프레스, 페덱스와 월마트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리 시스템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혼다는 엔진 관련 기술, 도요타는 생산의 효율성, 소니는 소형화 기술, 캐논은 정밀 기계 기술과 광학 기술이라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핵심 역량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을까? 어느 정도의 자질이 있는 CEO라면 자신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좀 더 체계적으로 찾아보려면 포토의 가치 사슬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원래 가치 사슬은 한 기업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차별화 요인을 분석해서 원가 분석을 통하여 가치 사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핵심 역량을 도출하는 데에도 유용한 툴이 될 수가 있다. 우리 기업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성장해 왔다면 우리의 핵심 역량이 가치 사슬의 내에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이 생산 설비나 정보화에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인재관리 능력에 독보적일 수도 있다. 아니면 특허가 많고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디자인 능력도 미래의 중요한 핵심 역량이다. 마케팅에서 브랜드는 그야말로 중요한 핵심 역량이다. 이처럼 가치 사슬에서 핵심 역량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핵심 역량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만의 핵심 역량을 발견하였다면 그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 자원의 대부분을 여기에 투입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핵심 역량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는 모두 전략적 제휴나 아웃소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이다. 핵심 역량 강화에는 물론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이 구조조정, 즉 리스트럭처링이다. 구조조정하면 일반적으로 축소, 중단, 해고, 감원을 떠올리지만 원래는 조직이 갈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사업구조의 재구축, 사업의 통폐합, 특정 부문의 분리와 독립 또는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척 등이 모두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활동이다. 그리고 더 넓게는 타기업의 흡수 합병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다. Merger Acquisition, 즉 M&A를 포함한 리스트럭처링, 즉 구조조정의 목적은 단기적인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핵심 역량 강화에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구조조정은 아웃소싱의 가능성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핵심 역량을 쥐하고 모두 아웃소싱하라는 말은 이제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아웃소싱에 있어서 비용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 아웃소싱을 한다는 것은 이제 그들과 우리는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우리 기업의 내부와 외부가 불분명해지는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경제성 있는 아웃소싱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웃소싱 상대와 우리 내부와의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 만약 아웃소싱이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자체가 차별적 핵심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의 핵심 역량이 다른 기업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업 확장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다른 기업의 아웃소싱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핵심 역량의 조건 중에 하나인 확장성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토마스 프리드만의 세계는 평평하다. The World is Flat에서는 UPS의 사례가 나온다. UPS는 세계적인 소포 배달 업체이다. 그리고 UPS의 핵심 역량은 전 세계에 확보되어 있는 최신 물류 시스템이다. 프리드만은 UPS의 핵심 역량을 공급 사슬 관리 능력에서 찾는다. 결국 마찬가지 이야기다.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UPS는 자신의 사업도 아닌 도시바의 노트북 수리로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이를 프리드만은 아웃소싱에 대비하여 인소싱이라고 부른다. UPS는 고객이 의뢰하는 고장난 노트북을 제조회사로 가져다 주고 수리가 완료된 물건을 다시 고객에게 전달하면 된다. 그것이 원래의 비즈니스 목적이다. 그러나 UPS는 회사 내 노트북 AS팀을 새롭게 창설하여 수리를 의뢰한 노트북을 수령하고 자체적으로 수리한 뒤에 다시 고객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서비스가 더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됐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다. UPS가 하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장에서 출고된 포드 자동차를 딜러에게까지 배송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포드의 배송 시스템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포드는 스스로 시스템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UPS의 물류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제 UPS는 포드 공장에 생산된 새 차에 바코드를 붙여서 새 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딜러에게 알려주고 포드는 UPS의 도움으로 운송 시간을 약 40%인 10일이나 줄였다고 한다.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UPS는 새로운 사업으로 진입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고, 노트북 회사와 자동차에서는 UPS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 비용도 줄이고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것이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미래의 기업이 네트워크 형태를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를 인간과 사회, 기술 그리고 기업까지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7번째, 기업 공개를 통한 성장 전략, 투자자들을 위한 기업 설명 활동 IR. 누군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회사라는 형태를 갖춘 순간부터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이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될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주식과 채권의 가치는 그들의 경제 성적표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것이다. 개인도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가 있다. 한 개인의 잠재 능력을 평가하고 그가 일생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추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도 있다. 이들이 주로 거래되는 곳은 사이버 공간의 수많은 온라인 주식시장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온라인 주식시장들은 현재 활동 중인 증권거래소, 코리아 스탁 익스체인지와 코스닥과 함께 통합 연계되어 사이버 월드에 존재하는 초대형 증권 거래소로 발전될 것이다. 이런 상상은 정보의 확산으로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정보다. 기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전제로 기업의 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은 그 수익률에 비해 선진국의 주식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흔히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었다고 한다.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적절하게 평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똑같은 수익을 내는 기업이 있다 해도 그 돈으로 성실하게 재투자하거나 배당을 하는 기업과 수익이 언제 어떻게 대주주를 위해 사용될지 모르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우리가 상상한 사이버 세상에 생겨난 초대형 증권 거래 시장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따라 그 탄생의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어느 정도 규모에 이르면 기업 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을 고려해 보게 된다. 사실 핵심 역량이 존재하는 기업들은 시간이 문제지 결국 대부분은 기업 공개가 가능한 단계에 이른다. 기업 공개를 통해서 상장하거나 등록하는데 많은 기업가들이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환금성과 유동성이다. 이제 자신의 주식을 구체적인 수치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현금화할 수도 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되지만 상장이나 등록 기업의 주식은 비과세 대상이다.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 많은 기업가와 주주들은 이 같은 기업 공개를 통해 얻은 화려함만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 공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평가받는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기업 공개를 IPO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업이 상장이나 등록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주식을 가족과 직원 이외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처음으로 공개적인 주식 거래가 된다. 즉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분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식회사 체제를 갖추게 된다. 기업이 등록되거나 상장되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기업의 공신력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일정한 규모를 갖추었거나 설립한 지 꽤 되었다고 해서 기업 공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일 수도 있다. 미국의 5개의 거대한 곡물 메이저 중에 하나인 카길은 지금까지 기업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카길은 미국의 경제 월간지 포브스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9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기업이다. 기업 공개는 기업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의 확장은 물론이고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도 생긴다. 하지만 기업 공개에도 단점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투명하게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무 부문은 모두 밝혀야 한다. 그리고 큰 투자와 같은 중요한 결정에 대한 외부의 간섭에 각오를 해야 한다. 물론 경영권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된다. 투표권을 가진 보통 주식의 50%가 외부인의 손에 넘어가면 경영권은 당연히 그들의 것이다.
아니 그보다 훨씬 낮은 지분에도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비전과 목적을 두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기업의 공개가 회사의 전략이나 비전과 맞지 않는다면 반드시 공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기업의 투명성은 오늘날 기업에게는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함께 고생하고 노력한 임직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노력을 현금화하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회사를 우리의 개인 회사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기업 공개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등록을 주선할 증권회사를 선정한 후에 사전에 협의해 가면서 준비를 하게 된다. 이 증권사를 주관사라고 한다. 주관사가 우선적으로 상장이나 등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주식을 공모할 것인지 구주를 매각할 것인지를 하는 분산 방법, 공모의 예정 가격 또한 증권회사의 매수 예정 가격, 공개 절차 및 일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재무관리에서 강조한 것처럼 결국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수익과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는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에 의해 결정되며 이 가치가 기업 공개 시 적용되는 최초의 가격이 된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1배, 수익 가치를 1.5배 평균한 본질 가치로 시작된다. 즉 최초의 주식 가격은 자산 가치의 40%와 수익 가치의 60%로 구성된다는 이야기다. 자산 가치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각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즉 장부 가치다. 수익 가치는 기업의 올해와 내년도 이익을 추정 각각 6대4의 비율로 합한 후에 2로 나눈 수치다. 즉 자산 가치는 미래를 감안하지 않은 현 시점의 가치인 반면에 수익 가치는 기업이 주진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 꾸준히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의 근거를 둔 미래의 가치이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자산 가치가 5,000원, 수익 가치가 10,000원이라면 본질 가치는 5,000 곱하기 0.4 플러스 10,000 곱하기 0.6의 계산을 통해 8,000원이 된다. 기업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미래의 경상이익, 즉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의 이익을 추정하는 것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실에서는 미래 가치를 제대로 평가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결국 그 가치의 판단은 잠시 후 시장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이 본질 가치가 기업 공개 시 주식 매각 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고 그 매각 가액의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최초 거래 가격이 된다. 이후에는 시장이 결정한다. 여기서 기업의 진실한 미래를 포함한 가치가 평가된다. 기업이 공개되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최고 경영자는 회사 주식의 움직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IR, Investor Relationship이 중요한 기업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IR이란 주식 투자자들이나 투자 희망자들에게 경영 지표와 사업계획, 투자 계획 같은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주요 기업들조차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여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목격한다. IR은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회사의 가치는 결국 미래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것은 언제나 진실이다. 현재 기업 공개 대상은 법인이다. 그러나 개인도 공개되어 거래되는 세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미 개인이 스스로를 투자 상품화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다. 크리스토퍼 메이어와 스탠 데이비스의 미래의 부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자본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 영국의 록스타 데이비드 보위는 록 가수로 유명하지만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는 자신이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한 인물로 더 알려져 있다. 그는 1997년 2월 자신의 매니저 및 뉴욕의 투자은행 풀먼 그룹과 함께 5,500만 달러 약 660억 원의 15년 만기 보위 채권을 발행했다. 연간 이자율은 7.9%,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는 이 채권에 A등급을 부여했다. 이는 굴지의 대기업 GM과 같은 신용도다. 보위 채권은 다국적 생명보험회사 푸덴셜이 전량 매입했다. 덕분에 그는 660억 원이라는 자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 자금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가수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고 푸덴셜은
연율 7.9%의 좋은 투자처를 발굴한 셈이다. 보이 채권은 그가 수년간에 걸쳐서 작사 작곡한 300여 구의 노래가 벌어들이는 인세 수입 그리고 앞으로 개최될 공연의 예상 수입 등을 근거로 이자율과 발행 규모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데이비드 보이는 보이 채권을 발행하였고 이는 개인이 금융시장에서 거래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개인이 기업처럼 상장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한다. 그들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될까? 아마 보이처럼 미래의 수익에 대해 평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총 가치는 미래의 이익의 현재 가치며 위험을 고려한 가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미래이익과 위험을 산정할 수 있을까? 능력과 성실성, 진실성을 모두 함께 살펴보아야 그 가치가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보우의 경우에는 능력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앞으로 성실하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투자는 결국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에 진실성이 없었다면 투자자들이 믿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두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인정받는다. 기업, 특히 법인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되곤 한다. 개인은 단순히 경제활동의 능력만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의 가치는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종합되어 평가된다. 그리고 지금은 돈이 안 되는 가치가 미래에는 돈이 되는 가치로 변할지도 모른다. 그런 세상에서는 법인도 개인을 평가하는 방법처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야 할지도 모른다. 시장은 이미 우리 기업에게 이윤 극대화,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도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도 점차 개방형이 되고 있고 세계는 평평해지고 있다. 우리는 제3의 물결, 정보 지식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제4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어쩌면 더 빠른 시간 안에 3.0 CU가 4.0 CU가 되기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 책은 2008년도 12월 28일 날 정독한 바가 있는데 이후 2025년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정독하였다.